저번 시간에 우리 벡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2차원 운동에 대해서 시작을 해 봅시다. 벡터 기억나시죠? 벡터 왜 한다 그랬죠? 그죠? 2차원 운동에서의 이 속도라든가 가속도라든가 이런 물리량들은 크기와 방향이 모두 다 존재해요. 그죠? 그리고 이 크기와 이 벡터라는 양들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미안합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사칙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그 벡터를 연산하는 법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2차원 운동 들어가 봅시다. 자, 2차원 운동에 관한 기본적인 물리량은 사실 1차원 운동과 별로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지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일단 가장 1차원 운동부터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먼저 정의했던 게 변이였죠. 변이는 뭐였죠? 위치의 변화예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2차원에서 위치가 더 이상 스칼라가 아니죠. 위치는 뭐가 됩니까? 벡터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1차원상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됐죠? 원점으로부터 뭐 얼마 떨어져 있느냐 그 얘기만 하면 되죠. 근데 2차원 운동에서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원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느냐는 얘기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학교의 중심을 본부라고 합시다. 여러분 본부 한번 와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한번 오실 기회가 있겠죠. 근데 본부라고 합시다. 본부로부터 이 공대 미안합니다. 카톡이 왔네요. 중간에. 자, 공대의 위치를 한번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뭐 한 1km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서는 도대체 얘기가 안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1km 떨어져 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즉, 위치가 이전처럼 그냥 단순히 위치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크기와 방향이 필요한 위치 벡터가 돼요. 자, 그럼 변이는 앞에서 정의가 위치의 변화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 변이도 이제 더 이상 그냥 변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변이 벡터라고 써야 돼요.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은 XY 축상에 빨간 선이 놓여 있어요. 그죠? 빨간 구분선 보이시나요? 이 빨간 구분선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물체의 운동을 의미합니다. 물체 운동이라는 건 이런 경로를 따라서 빨간색의 경로를 따라서 물체가 운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점을 한번 찍어 봅시다. P점과 Q점이 있어요. 그죠? 이 P점과 Q점은 뭐냐 하면 초기의 위치 벡터예요. 그리고 Q점은 나중에 위치 벡터예요. 자, 그래서 초기의 위치 벡터는 좀 여러분 되게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Ri 벡터로 주어져요. Ri 벡터는 여기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죠? 원점으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쭉 그 P점까지 뻗어나간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Q점은 나중 위치죠. 그죠? 이것도 RF 벡터로 표현이 돼요. 즉, RF 벡터는 원점으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어요? Q점까지 쭉 뻗어나간 화살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 벡터에 뺄셈 했었죠. 이 변이 벡터가 뭐였어요? 결국은 두 위치 벡터의 차예요. 그죠? RF 벡터와 RI 벡터의 차라는 건 여기 델타 R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즉, 이 델타 R 벡터가 됩니다. 이해가 안 나요? 오른쪽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R 벡터라는 게 이제 RF와 RI의 차 벡터가 되고 이 델타 R 벡터를 뭐라고 부른다? 변이 벡터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치의 이동이죠. 위치는 뭐 2차원은 되더라도 단위는 뭐예요? 미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치의 단위는 미터, 그리고 변이 벡터의 단위는 미터가 되겠죠. 이해가 갔죠? 자, 변이 벡터가 정의가 됐으면 그 다음 뭘 하면 될까요? 이제 빠르기의 변화, 그죠? 속도, 빠르게 변화라고 했나요? 미안해요. 속도 벡터.
속도 벡터를 정의하면 되겠죠. 속도 벡터는 뭐 평균 속도, 그 다음에 순간 속도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델타 t로 변이를 나눠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 평균 속도가 되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해를 하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순간속도는 어떻게 하면 됐죠? 2차원이라도 순간속도의 정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델타 t가 한없이 0에 가까울 때, 즉 변이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해 준 게 결국 뭐가 됩니까? 순간속도가 됩니다. 그때 이 경우에 단위는 뭐 앞에와 같아요. 그죠? 미터 퍼 세크와 같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속도가 일정한 경우, 이제 이 속도가 일정한 운동에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방향도 같고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일정한 경우는 뭐 순간 속도나 평균 속도나 같다라고 했었죠. 그죠? 앞의 경우와 같아요. 그럼 뒤에서 이제 가속도 얘기도 잠깐 해봅시다. 가속도도 특별하게 다를 것 같지가 않죠. 자, 이제 뭐 가속도 정의를 내리면 평균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변화율로 뭘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속도의 변화를 나눠주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평균 가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v로 정의가 되고 단위는 앞에 1차 운동하고 같아요. 그죠?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고, 자,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t가 0으로 갈 때, 그죠? v를 델타 v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 델타 V라는 게 속도가 시간의 함수죠. 얘를 시간으로 미분해 주게 되면 순간 가속도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 평균 가속도랑 순간 가속도랑 같죠. 자, 제가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죠? 이게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정의를 다시 내리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정의가 특별한 게 다른 건 뭐예요? 변이가 이제 변이 벡터가 됐다는 거. 변이 벡터가 됐다는 건, 어떤 소리입니까? 변이 R에는 X 성분과 Y 성분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V에도, 속도 V에도 X 성분과 Y 성분이 존재해요. 가속도 A에도 X 성분과 Y 성분이 존재한다. 성분 기억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럼 어떤 물체가 가속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가속했다는 건 속도의 변화죠. 그래서 가속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뭐 속도 벡터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도 가속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방향이 변하는 것도 가속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구는 등속으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어요. 그죠? 등속이란 말은 속력이 일정한 게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시죠? 뭔 얘기냐 하면 동일한 시간 동안에 동일한 거리를 움직여요. 지구 같은 경우는 즉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궤도 운동하는데 얼마 걸려요? 365일 걸려요. 그죠?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그러면 지구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매 순간마다 어때요? 지구의 방향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 역시 가속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가속시키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크기와 방향을 모두 바꿔주면 되죠. 그죠? 이 두 가지를 바꿔주면 가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원 운동에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2차원 운동, 혹은 가장 대표적인 2차원 운동, 우리가 가장 다루기 쉬운 2차원 운동이라고 말을 하면 이건 바로 포물체 운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포물체 운동이라는 건 뭐죠? 물체의 운동이 바로 포물체를 그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면과 비스듬하게 일정한 각도를 이루고 공 같은 걸 던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머릿속에 공의 궤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요즘 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나갈 일도 없으시죠? 그래서 종이 같은 거 구겨가지고 장난감 공 만들어가지고 실제 공 던지면 집게가 부서지니까 집안 가구가 부서지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한번 던져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렇죠? 앞으로 나가면서 위쪽으로는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포물체를 그리면서 운동하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포물체 운동을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자, 포물체 운동을 다룰 때, 두 가지를
가정을 하고 얘기가 진행이 돼야 돼요. 첫 번째, 공기의 저항은 무시합시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공기, 뭐 유체라고 하죠. 공기에 의한 저항이 존재를 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던지는 거랑 아니면은 어떤 납작한 물체 같은 걸 던질 때나 어때요? 물체의 운동 자체가 달라요. 그건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공기의 저항은 일단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줄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중력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예,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지면을 향해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중력이 작용할 때,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운동하게 될 때 물체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가속도는 일정하죠. 자유낙하 가속도는 일정하고 어떤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죠? 자, 이걸 머릿속에 두고 이제 이 포물체 운동을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물체를 비스듬하게 던졌어요. 어떻게? 지면과 수평하게.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가속도의 크기는 어때요? 항상 일정합니다. 그죠? 그런데 물체는 Y축 방향, 즉 윗방향으로도 운동을 해요. 비스듬하게 던졌기 때문에 동시에 X축 방향, 즉 이 지면과 수평한 방향으로도 운동을 하죠. 근데 공기의 저항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물체가 날아가는 동안 앞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어떤 작용이 존재하나요? 없죠.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면 이 X축, 수평축 방향으로는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저항하거나 막거나 방해하는 어떠한 힘도 작용을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머릿속에 한번 묶어봅시다. 수평 방향으로는 그냥 일정하게 쭉 가요. 가속도가 없으니까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합니까? 그냥 등속 운동을 해요. 등속 운동을 하면서 일정한 속력으로 쭉 날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Y축 방향으로 자연낙하 운동을 하죠. 그래서 공을 비스듬하게 던졌기 때문에 초기에는 물체가 Y축 방향으로 위로 가겠죠.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중력에 의해서 자연낙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운동 방향을 바꾸고 밑으로 떨어지죠. 그럼 지면과 수평으로 가는 운동과 올라갔다 내려가 Y축 방향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을 합치면 뭐가 되죠? 그렇죠. 포물체가 되죠. 그래서 포물체 운동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서로 독립적인 수평축과 수직축의 운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수평축에서는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고 수직축에서는 가속도가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에 모든 물체는 포물체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림을 잠깐 보세요. 중간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그림에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빨간색 화살표를 보세요. 빨간색 화살표는 뭐냐면 물체의 어떤 그 지점에서의 속도 벡터예요. 그럼 원점에서 보면 이 물체가 지면과 세타 제로라는 각도로 이루면서 던져졌어요. 그죠? 보이시나요? 잘 보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V0라는 속도 벡터로 던져졌기 때문에 벡터는 X성분과 Y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V0 벡터의 X성분은 V0X가 되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원점을 보세요. 그 다음에 Y성분은 V0Y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건 V0X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V0Y는 변합니다. 봅시다. 다음 검은색 점을 보세요. V 벡터가 있고 각도 세타가 있고 그 다음에 V 벡터의 X성분이 V0X죠. 그리고 VY가 있습니다. 그죠? V0X는 어때요? 초기에 원점에 있던 V0X나 이 지점에서의 V0X랑 서로 같아요. 그죠? Y성분 어때요?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최고점에서 물체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 점은 거기서는 vy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0이라고 되어 있죠. vy가 0이고 그냥 v0x만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순간을 보시면 vy의 방향은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을 보면 v0y라고 되어 있고 어때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운동 방향이 바뀌어 있죠. 이해가셨나요? 자, 이게 그냥 대표적인 포물체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빨간색 화살표는 X성분과 Y성분, 즉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의 합으로 나타나고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는 포물체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자유낙하 가속도가 일정하고 아래로 향하고 X축, 수평축으로는 어떠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작용이 있다 손치더라도 물체의 속도 혹은 물가 충분히 빠르면 그리고 물체의 모양이 그걸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면 물체 운동, 포물체 운동을 하게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1차원 등가속도 운동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앞에서 1차원 등가속도 운동에서 운동 방정식이라는 걸 유도를 했어요. 그죠? 이 운동 방정식을 왜 유도했는지는 앞에 수업을 시간이 나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우리 초기 조건을 알면 어떻게 됐었죠? 여기서 초기 조건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초기 위치, 그 다음에 초기 속도를 알게 되면 나중 속도, 나중 위치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포물체 운동에서도 운동 방정식을 유도는 안 할 거예요. 유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 운동 방정식을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뭘 할 거냐? 간단해요. 이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물체의 나중 위치, 나중 속도를 알아낼 겁니다. 그리고 이 물체의 나중 위치, 나중 속도를 알아서 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왜 여러분들 그 대포를 쏘고 그 다음에 뭐 미사일을 날리고 할 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어떻게 뭐 각도 얼마로 고각으로 쏘니 저각으로 쏘니 하니까 뭐 물체가 얼마나 날아갔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한참 그 뭡니까 북한의 ICBM 때문에 시끄러울 때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이런 포물체 운동을 계산하게 돼요. 자, 그래서 포물체 운동의 운동 방정식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포물체 운동은 기본적으로 운동 방정식은 1차원 등가속도의 운동 방정식과 같아요. 같다고 생각하세요. 자, 1차원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고려해야 될 게 X축 혹은 Y축만 고려하면 되죠. 그런데 포물체 운동에서는 수직축, 수평축 둘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직축은 수직축 나름대로의 운동 방정식이 존재하고 수평축은 수평축 나름대로의 운동 방정식이 존재합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물론 나중에 이 최종적으로 이 두 개를 결합을 시켜줘야 되겠죠. 우리가 실제의 경우 문제를 풀 때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라는 것 X축이나 Y축이나 시간은 어때요? 동일하게 흐릅니다. 그죠? 그래서 동일하게 흐르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물체의 나중 속도, 나중 위치를 구하면 돼요. 자, 일단은 이 운동 방정식을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정의를 하고 지나갑시다. 용어 정의예요. 딴 게 아니고. 자, 초기 속도란 건 시간 t가 제로일 때. 시간 t가 제로라는 게 뭐죠? 스톱워치를 누르는 그 순간이라 그랬죠. 그죠? 그때 물체가 던져진 속도를 초기 속도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물체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V0라고 씁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지면과 수평하게 포물체 운동을 하면 던져야 되죠. 미안합니다. 포물체 운동을 하려면 지면과 어떤 특정한 각도, 세타 제로라는 각도로 던져야 돼요. 이럴 때 던지는 각도, 세타 제로를 투사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초기 속도는 V0, 던질 그 순간의 속도고, 지면과 이루는 각도, 혹은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투사각이라고 하고, 세타 제로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하면 초기 속도는 당연히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왼쪽 위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에서 보면 V0X, V0Y가 보이죠, 그죠? 자, V0X가 수평 성분, 초기 속도에 V0Y가
초기 속도의 수직 성분이에요. 그럼 수평성분 V0x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벡터 얘기하면서 했었죠. 그죠? x 성분을 구할 때 뭘 곱해줬었어요? 코사인을 곱해줬었어요. 그죠? 그래서 수평성분 V0x는 보자. 첫 번째 식을 보세요. V0x는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수직 성분. 그 바로 옆에 있죠. V0y는 V0 곱하기 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국은 초기 던질 때 물체의 초기 속력, 속도의 크기와 그 다음에 투사각을 알면 어떻죠? X성분, Y성분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독립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X축, Y축. 즉, X축이 수평축이고 Y축이 수직축이죠. 그래서 X축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 X축의 운동 방정식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가속도가 얼마예요? 0이에요. X축 방향에서 고려할 가속도는 없어요. 물론 공기저항이 존재하면 가속도가 존재해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이 변할 수 있지만 우리 공기저항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속도는 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배운 운동 방식이 딱 3개밖에 없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개 뭐 있죠? V는 V0 더하기 AT. 그 다음에 뭐 1차원 등가속도 운동에서 델타 X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 기억나실 거죠? 그리고 이거 학기 내내 써먹는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도 또 씁니다. 자, 그래서 VX는 보자. 두 번째 식을 보세요. VX는 노란 박스, 첫 번째 노란 상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V0x 더하기 AXT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V0x라는 건 초기 속도의 X성분이고 AX라는 건 X축 방향의 가속도인데 자, X축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죠. 그럼 AX는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 VX는 V0x와 같고 V0x는 첫 번째 식을 보면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제로였죠. 그래서 Vx는 V0 코사인 세타 제로와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식을 한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상수죠. V0x는 뭡니까? 상수입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수가 들어가 있지 않죠? 시간이 지나더라도 V0x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즉 X축 방향의 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즉 등속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노란 상자를 보세요. Vx는 V0x 더하기 2분의 1 AXT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AX가 얼마라 그랬죠? 0이라 그랬죠. 그러면 V0xt만 남게 되죠. V0x는 앞에서 봤듯이 V0 코사인 세타 제로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은 V 델타 x는 V0 코사인 세타 제로 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식은 세 번째 상자에 있는 식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별 내용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X축 방향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X축 방향은 등속 운동을 해요. 그래서 초기 속도 성분, 즉 V0X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때요? 변하지 않고 일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는 어때요? 그냥 초기 속도 성분에다가 시간만 곱해주면 얼마만큼 위치가 변했는지 알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수직 성분의 운동 방정식을 알아보러 가죠. 자, Y축 방향은 오히려 X축 방향보다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왜 그렇죠? Y축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Y축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냥 첫 번째 그 노란색 상자를 보세요. VY는 V0Y 더하기 AYT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서 AY, 즉 Y축 방향의 가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G하고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G를 넣어주면 돼요. V0Y, 즉 초기 속도의 Y 성분은 뭐였죠? V0 sin 세타 제로였어요. 그죠? 그래서 V0 sin 세타 제로 빼기 GT와 같다. 다 해요.
그 다음에 델타 y는 어떻게 됩니까? v0y t 두 번째 상자를 보세요. 두 번째 노란 상자를 보세요. 2분의 1 ay t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 v0y 대신에 v0 sin 세타 0 t가 들어가게 되고 ay 대신에 마이너스 g가 들어가면 결국 델타 y는 어떻게 됩니까? v0 sin 세타 0 t 빼기 gt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이해가 가셨나요? 별 내용이 별 내용은 있죠. 별 내용은 있는데 어쨌든 앞에서 한 내용이죠. 정확하게 우리 뭡니까? 자유낙하 운동에서 그죠? 그래서 특별하게 더 얘기할 건 없고 그럼 이제 X성분, Y성분이 전부 다 운동 방정식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했고 각각의 운동 방정식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포물체 운동은 결국은 X성분, 즉 수평성분과 Y성분의 운동 방정식의 합으로 얘기가 가능을 해요. 그래서 포물체 운동에 대한 요약을 잠깐 봅시다. 밑에 적어놨죠. 그죠?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때 가속도의 수평성분이 없기 때문에 속도의 수평성분 Vx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가속도의 연직성분은 자유낙하 가속도 G와 같기 때문에 결국은 속도의 연직성분, 연직이라는 수직성분을 말해요. 자유낙하와 같다. 당연한 얘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엮어줘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 고민일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이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섞어주지 고민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X축이나 Y축이나 동일하게 변하는 게 있어요. 뭐죠? 시간이라는 값이죠. 즉 초기의 물체가 초기 위치에 있을 때 X성분일 때와 Y성분일 때 초기 위치에 있을 때는 어때요? 시간은 같아요. 그죠? 물체가 포물체 운동에서 떨어졌을 때 X성분의 뭐 속도 성분이라든가 Y축의 속도 성분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은 어때요? 동일해요. 그죠? 이 시간을 이용을 하게 되면 X성분과 Y성분의 운동을 어떻게 서로 결합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일단 책에 있는 예제 3-2번입니다. 자, 뭐, 물론 책이 없더라도 여기서 문제가 다 나와 있죠. 그죠? 알래스카의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알래스카의 구조 비행기가 길을 잃은 탐험대에게 그림과 같이 비상식량을 떨어뜨렸다. 비행기는 지상 1 곱하기 10의 2승미터의 높이에서 라고 했으니까 100m라는 소리예요. 100m의 높이에서 수평으로 속력 40m/s로 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물품은 투하 지점을 기준점으로 어느 위치에 떨어지는가? 이게 A번이고 B번 물품이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의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죠? 자, 이런 문제 풀 때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항상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까요? 비행기의 화물칸, 즉 상자가 놓여 있는 비행기를 기준점으로 잡읍시다. 그림에도 그렇게 잡아놨죠. 그리고 비행기는 지면으로부터 100m 위에 있어요. 자, 그래서 A번을 이제 풀 텐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제가 말하는 걸 잘 따라오세요. 제가 이게 참 안타깝지만 이게 제가 말로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특별한 방법을 한번 뭐 판서 같은 걸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적혀 있는 대로 말로 이렇게 쭉 설명하는 테니까 따라오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풀이 과정 중에 A번을 봅시다. 자, 이제 이 A번에서 묻는 질문은 뭐냐 하면 물품이 어디로 떨어지냐죠. 그죠? 즉 지면을 기준으로 투하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투하 지점이라는 건 이 그림에서 보세요. 이 비행기 바로 아래에 지면 있죠. 지면에서 어느 위치에 떨어지는가 그 다음에 떨어지는 지점이 그림에서 나와 있죠. 빨간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두 점 사이 비행기가 있는
부분의 지점, 비행기가 있는 지점에서의 지면과 그 다음에 물체가 떨어지는 땅에 떨어진 지점, 그 사이의 거리차를 의미해요. 즉 수평으로 도대체 이 물체가 얼만큼 떨어졌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수평축의 운동 방정식을 사용을 해야 돼요. 수평축의 운동 방정식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Vx는 뭐하고 같았죠? V0x하고 같았고 V0x는 V0 코사인 세타 제로하고 같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델타 x는 어떻게 됐습니까? V0 코사인 세타 제로 t 이렇게 됐었죠. 그죠? 여기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이제 구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투사각을 알아야 돼요. 투사각은 얼마죠? 그렇죠. 여기서 보듯이 0이죠. 왜냐하면 물체는 지금 어때요? 비행기와 같이 지면과 수평 상태로 날고 있죠. 수평 상태로 날고 있기 때문에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0이에요. 그럼 당연히 투사각은 0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누가 밑으로 던진 거 아니에요. 그냥 쓱 밀었기 때문에 지면과 이루는 각도는 0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비행기 노란 비행기에 빨간색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죠? 거기서 보면 초기 각도가 지면과 수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초기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40m/s죠. 왜냐하면 물체는 비행기와 같이 날고 있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어디를 보시냐 하면 A 풀이 과정 A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번째 줄을 내려오세요. 다섯 번째 줄을 보면 델타 X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델타 X는 V0X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V0X는 쉽게 알 수 있죠. 얼마예요? 40m/s예요. 초기 속력이죠. 그죠? 그럼 T를 구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 T만 구하게 되면 어때요? 자, 문제는 다 풀 수 있죠. 여기서 시간 T라는 건 뭐예요? 자, 수평 방향으로 어때요? 물체가 움직인 거리에 이 수평 방향으로 델타 X만큼 물체가 움직일 때 그때 걸린 시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 수직 방향으로는 이 델타 T 시간 동안 얼마만큼 움직였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바로 아시겠죠? 뭐냐 하면 수직 방향으로는 델타 T만큼 얼마만큼 움직였냐? 시간 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움직였냐 하면 비행기에서 어디로 떨어졌죠? 그냥 지면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즉 100m만큼 움직였어요. 자, 델타 Y를 알면은 이제 Y축에 관한 운동 방정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A번 풀이 과정 제일 첫 번째 줄로 가보세요. 그러면 델타 Y는 V0YT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식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Y0는 얼마예요? 0이에요. 그죠? Y0는 0이고 그 다음에 V0Y는 네, 0이죠. Y축 방향으로 초기 속도의 성분이 없어요. 그럼 최종 위치는 얼마예요? 100m죠. 그래서 델타 Y는 마이너스 100이 돼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느냐? 식은 마이너스 100m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g 대신에 9.8 t제곱, 즉 세 번째 줄을 보세요. y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마이너스 4.9, 2분의 1 곱하기 9.8이 4.9죠. 4.9 t제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2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시간 t는 바로 구할 수 있죠. 양변에 마이너스니까 이제 마이너스는 신경 쓸 필요 없죠. t제곱은 4.9분의 100 이렇게 되죠. 1 곱하기 10의 2승이 100이에요. 그러면 t는 4.52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비행기에서 수직축으로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4.52초예요. 그럼 델타 X만큼 움직일 때 걸리는 시간도 4.52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델타 X는 V0XT 대신에 이제 V0X 대신에 뭘 넣어주면 되죠? 이제
일곱째 줄에 와보세요. 초기 속도 40을 넣어주면 되고 t 대신에 4.51을 넣어주게 되면 결국 x는 뭐가 됩니까? 181m가 되네요. 이해가 가셨나요? 자, 어려운 것 같지만 특별하게 첫 문제니까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런 때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물체에서 묻는 게 뭐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묻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뭘 써주면 됩니까? 운동 방정식을 써주면 돼요. 운동 방정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각각의 운동 방정식에 각각의 상수나 변수의 모든 값을 집어넣고 빈 곳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생길 거죠. 이 경우에는 시간이었죠. 그죠? 그럼 시간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을 해보면 다른 축성분, 그러니까 수평성분이면 수직성분에서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축성분에서 시간을 구해서 다시 그 구한 값을 초기 운동 방정식에 집어넣게 되면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봅시다. 물품이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에 속도의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은 무엇인가? 일단 수평성분은 쉽죠. 얼마입니까? 40m/s죠. 그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초기의 수평성분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구해야 될 건 뭐죠? 수직성분만 구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B번 풀이에서 두 번째 줄을 보세요. Vy는 V0, sin 세타0,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죠. 그죠? 쉬워요. V0 sin 세타0가 얼마죠? 여기서 0이죠. 초기 속도의 수직 성분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9.8 곱하기 땅에 떨어졌을 때 속도가 얼마죠? 4.52초죠. 그죠? 그걸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4.3m/s. 이렇게 나오네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이 3-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풀어보게 될 거예요. 근데 계속 풀게 되는 문제는 이 3-2번 문제랑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잠깐 풀어봅시다. 자, 예제 3-4번을 한번 볼까요? 예제 3-4번은 앞에 예제보다는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 봅시다.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죠. 한 육상 선수가 수평면과 세타0의 각으로 속도 V0로 공중으로 도약하는 멀리뛰기에 참가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죠? 초기 속도 V0, 그 다음에 투사각 세타0, 그리고 G의 항으로 도약거리를 나타내라. 라고 해놨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문제예요. 뭐냐 하면 수평 이동거리에 관한, 즉, 이 멀리뛰기 선수가 출발점이 있겠죠. 출발점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구하라는 가장 전통적인 문제가 예제 3-4번이에요. 근데 대단히 재밌는 건 여러분들 바로 알아요. 가장 멀리 뛰기 위해서는 이 선수가 몇 도의 각도로 뛰어야 될까요? 예, 45도. 바로 알게 되죠. 그럼 왜 45도로 뛰어야지 가장 먼 거리를 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몇 년 전의 얘기죠. 지금 뭐 단거리 미사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몇 년 전에 대륙간 ICBM 쏜다 그럴 때 각도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럼 제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에 이 30도로 이 선수가 초기 속도는 같다는 가정하에서 투사각이 30도일 때하고 60도일 때. 자, 그러면 그 두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더 멀리 뛸 수 있느냐? 미안합니다. 갑자기 카톡이 울리네요. 멀리 뛸 수 있느냐? 여기에 관한 이제 해답도 이 문제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카톡이 울리네요. 미안합니다. 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차근차근 따라와 봅시다. 일단 자, 문제에서 묻는 건 수평 이동 거리예요. 그죠? 앞에서 봤듯이 수평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렇죠. 델타 x는 뭐였습니까? v0x t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초기 성분은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델타 x는 어떻게 되어 있죠? v0
코사인 세타 제로 t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죠? 보시면 이제 수평 이동 거리는 문제에서 한번 보세요. 초기 속도, 초기 속력 v0, 그 다음에 각도 투사각 세타 제로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 t죠. 시간 t의 항이 있어요. 그죠? 그 문제에서는 v0, 세타 제로, g 자유낙하 가속도 g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t를 없애줘야 돼요. 자, t를 어떻게 없애느냐? 그렇죠. 자, 이 델타 x만큼 이동할 때 걸린 시간 t는 뭡니까? 이 선수가 이 육상 선수가 이 y만큼 이동했을 때 걸린 시간하고 같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y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줄로 가봅시다. y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자, y는 그죠? 여기서 초기 위치는 얼마입니까? 0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0이니까 없어요. y는 v0 sin 세타 제로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만 딱 보세요. 자, 그런 다음 최종 위치는 어디예요? 그렇죠. 위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y축 방향의 운동으로 생각을 해보면 위로 쭉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죠? 밑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위치도 0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해하셨으면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첫 번째 줄을 보세요. v0 sin 세타 제로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은 0과 같다. 뭐죠? 이거 시간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해가 두 개 나올 겁니다.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왜 그렇죠? 자, 위치가 0이 되는 지점이 두 지점이에요. 바로 뛰는 그 순간과 0이죠. 다시 y축 방향 운동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x축 방향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최종적인 위치는 지면이죠. 다시 0이 되죠. 그러니까 시간 t가 두 개 나와요. 근데 첫 번째 뛰는 순간의 t는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인수분해 가능해요. 여러분 보세요. t로 묶어버리면 해 하나는 t는 0이 되죠. 그죠? 인수분해 하게 되면 그리고 나머지 t는 어떻게 됩니까? g분의 2v0 sin 세타 제로 이렇게 되네요. 이해가 가셨나요? 자, 이해가 가셨으면 자, 이제 이 t를 다시 두 번째 줄로 들어가 보세요. 델타 x는 v0 코사인 세타 제로 t에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식이 어떻게 정리되나요? 자, 델타 x는 g분의 2v0의 제곱 코사인 세타 제로 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렸던 게 있죠. 30도하고 60도일 때 어느 쪽이 더 멀리 가느냐? 초기 속도 v0가 같을 때. 대답은 뭡니까? 아, 초기 속력 v0가 같을 때. 답은 뭐죠? 둘 다 같다죠. 그죠? 코사인 30도 곱하기 사인 30도나 코사인 60도 곱하기 사인 60도는 어때요? 그 결과는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여각이라 그러나요? 이 여각인 상태의 각도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초기 속도가 같으면 이동 거리가 같아요. 아주 멀리 쏘거나 뭐 그래서 뭐라 그럴까? 30도나 60도. 그 다음에 뭐 70도랑 20도 이렇게 서로 합해서 90도가 되는 각도들끼리는 이해가셨죠? 자, 여기서 이제 요걸 다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45도 얘기가 나왔었죠. 뭔 얘기냐 하면 두 배의 요거 v0 제곱을 앞으로 빼내면 이 코사인 세타 제로, 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 사인 세타 제로, 코사인 세타 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잘 모르시는 분은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이거 사인 2세타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델타 x를 이제 r로 넣읍시다. 수평거리 r은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 제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수평이동 거리예요. 여기서는 육상선수만 얘기를 했지만 꼭 육상선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물체를 비스듬하게 세타 제로로 던지게 되면 수평이동 거리는 이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45도에 대한 해답도 나왔죠. 사인
물체가 가장 포물체 운동을 할 때 멀리 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냐 하면 아주 재밌는데 이것을 잠깐 봅시다. 일단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죠? 물체가 멀리 가기 위한, 물체가 포물체 운동을 할 때 수평 이동 거리가 달라지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예요. V제로가 변하거나, 각도가 변하거나, 또 뭐 있죠? 자유낙하 가속도 G가 변하거나, G가, 글쎄, 우리 9.8이라고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지만 항상 일정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달에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G가 작아지죠. 그죠? 그러면 그 경우에 R도 변하게 되겠죠. 초기 속도와 각도가 같더라도. 어쨌든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하기로, 잠깐 더 얘기하기로 하고. 자, V0는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초기에 얼마나 속도를 줄 수 있느냐. 뭐 야구 선수라고 치면 흔히 말하잖아요. 피지컬, 그죠? 피지컬. 그래서 촉이 얼마나 강한 힘으로 이렇게 휙 던져주느냐. 강한 힘만은 아니고 이 팔의 길이도 영향이 있어요. 팔의 길이도 영향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초기에 얼마나 초기 속도를 강하게 줄 수 있느냐. 이게 거리를 결정해요. 당연한 얘기죠. 세게 던지면 어때요? 멀리 가요. 바로 이 세게 던진다는 게 V0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인이 최대값을 가지게 되면 R은 최대값을 가지죠. 그죠? 그럼 최대값은, 사인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1로 정해져 있어요. 몇 도? 90도. 그럼 세타 제로는 보면 아시겠죠? 45도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 투사각이 45도가 되면 가장 멀리 갑니다. 그리고 중력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유낙하 가속도 G. 자유낙하 가속도 G가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논란이 많은 아폴로 11호 같은 경우 우주 비행사들 뛰는 거 한번 보세요. 뛰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죠. 발을 쿵 굴렀을 때 그죠? 그건 G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예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소식을 좀 전합니다. 뭐 안 좋은 소식이라 그래봤자 뭐 별건 아니고 이 원격 수업이 더 연장이 됐어요. 5월 초까지. 그래서 이 안 좋은 소식이란 건 중간고사를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퀴즈에 관련해서 제가 한 학기에 3번 내지 2번 정도 퀴즈를 본다 그랬는데 이 퀴즈를 몇 번이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 퀴즈를 볼 텐데 퀴즈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25%였죠. 그죠? 그걸 30%로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고사는 대면 수업이 시작한 5월 초 이후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중간고사를 칠 수는 없을 테니까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5월 중순이나 5월 말쯤에 중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또 몇 주 있다가 봐야 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스케줄은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은 다음 주에 일단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